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외과 유방암센터 전용순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유방암의 종류에 따른 치료 방법입니다. 모쪼록 이 강의가 유방암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의학채널 비욘디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방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방에 생기는 암입니다.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유방에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유방암에는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종류의 세포들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유방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세포 중에도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과 소엽에 있는 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유관이 어디이고 소엽이 어디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고 하면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겠습니다. 유방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관이 여기에 있고 소엽이 이쪽에 있는데, 소엽은 다시 말씀드리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모유가 만들어지는 그 공장을 소엽이라고 합니다. 이 만들어진 모유가 유두로 배출되는 유관, 파이프라인을 유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방암은 이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면 사진을 보면 겨드랑이에 이렇게 림프절이 있는데, 이 림프절은 유방암일 때 림프액을 통해서 림프절로 쭉 전이해서 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암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의 내강이 이렇게 있고 그 내강 안에 상피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상피세포에 딱 달라붙어서 타이트하게 기저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저막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방암 세포가 이 기저막을 뚫고 나오면 침륜성 유방암이라고 하고, 이 기저막 내에 있으면 우리가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방암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유방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정상세포가 조금 증식해서 많아지는 것, 이 단계를 유관세포 증식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증식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아니지만 정상 유방세포가 아닌 모양으로 변하는 것, 이거를 비정형 유관세포 증식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암세포로 변화되면 초기암인 상피내암부터 미세 침륜 상피내암, 침륜성 유관암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병리학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는 유방암이 침륜성 유관암, 유관 상피내암, 소엽 상피내암, 침륜성 소엽암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에서 유방암이 생겨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되는 암은 침륜성 유관암, 유관에서 발생한 암이고요. 그 다음이 소엽에서 발생하는 침륜성 소엽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희귀암들이 있는데, 이 희귀암들은 오늘은 다 커버하기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강의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일단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수술 전에 병기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 병기 구분이 또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방암 진행에 따른 병기 구분은 우리가 주로 TNM 분류를 사용합니다. TNM이라는 거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뜻인데, T는 종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2cm 이하, 5cm보다 큰 것, 2cm에서 5cm 사이 등등으로 나눠서 T1, 2, 3, 4로 나눕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N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말하는데요. 이 겨드랑이 림프절이 어느 정도 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N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뼈, 폐, 간과 같은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다. 그럴 때는 M1으로 표시하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M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NM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병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유방암을 병기별 생존율은
뭐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나누어서 0기, 1기, 3기, 2기, 3기, 4기로 갈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방암 전체적으로는 5년 생존율은 91.2%로서 90%가 넘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료실에서는 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 저를 방문했을 때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어서 4기 유방암으로 진단되셨던 분들도 10년 이상 항암 치료하면서 잘 생존해 계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1기 유방암이라서 굉장히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한 2, 3년 지나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분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유방암이라고 너무 안심할 수도 없고 4기라고 너무 우울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와 림프절 전이만으로는 유방암의 예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엔 단백질 레벨로 내려가서 그 단백질 레벨에서는 어떻게 유방암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유방암 세포에 이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호르몬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 내지 80%의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입니다. 이 호르몬 수용체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에스트로겐과 결합해서 쭉 세포 내로 이동해서 핵 내의 DNA에 작용해서 그 DNA의 변화를, DNA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재발되기 쉽게 하고 유방암이 세포 분열이 더 쉽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때 이 수용체를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 이 유방암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는 것은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주로 면역 조직 화학 분석을 사용해서 전체 그 유방암 조직의 종양세포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세포가 몇 %인지, 그래서 스코어링을 쫙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염색이 되는지 그 강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토탈 스코어를 계산해서 양성은 3점에서 8점까지를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 양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병리학 전문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는 암 조직에서 100개의 세포에서 하나의 염색이 되고, 이 암은 10개의 세포에서 하나의 호르몬 수용체가 염색이 되고, 이렇게 쭉 나가서 점수가 0점에서부터 5점까지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아주 염색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약하게 염색되는 경우, 중간 단계로 염색되는 경우, 강하게 염색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두 가지를 합친 스코어로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단백질로 헐투 수용체가 있습니다. 헐투 수용체라는 것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표피 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그 수용체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입니다. 헐1에서부터 헐4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헐2 수용체가 유방암 환자에서 정상에서는 요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되면 굉장히 예후가 불량한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전체 유방암 환자에서 20 내지 30% 유방암자에서 이 헐투 수용체가 과발현되기 때문에 이 과발현된 환자는 예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 헐투 수용체를 공격하고 차단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예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투 수용체의 작용 기전을 보면 이 헐투 수용체는 혼자서보다는 헐1이랑 합쳐진다든지 헐4랑 합쳐진다든지 해서 이합체를 이루어서 이 세포 내로 이렇게 신호 전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달된 신호가 핵으로 들어가서 DNA 작용해서 세포를 증식시키고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서 이 암이 전이되고 재발되고 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헐투 수용체가 세포막에 어느 정도 분포하는가는
호르몬 수용체를 염색했던과 마찬가지로 면역 조직 화학 분석을 통해서 염색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 헐투 수용체의 전 단계인 유전자 레벨에서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이 헐투 유전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이 헐투 수용체가 양성이다 아니다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백질로 유방암이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 카이67입니다. 이 카이67은 세포가 휴지기 말고 증식기의 세포 핵에서만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세포 핵 내에 있으면서 세포의 증식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카이67이 과발현되어 있는 유방암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증식이 왕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높은 재발률과 낮은 생존율과 유의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카이67도 마찬가지로 면역 조직 화학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염색해서 이 환자는 카이67의 점수가 70%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환자로 분류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기 유방암은 수술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기 유방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기 때문에 수술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나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수술은 유방을 살리면서 부분 절제를 하는 유방 보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는 초기 유방암인 상피내암인데 왜 전체 절제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방 상피내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발성으로 유방의 여러 곳에 발생하는 비율이 침륜성 유방암보다는 많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전체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유방을 전체 절제하게 되면 이 상피내암은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호르몬 차단제, 타목시펜과 같은 호르몬 차단제를 5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방 보존 수술을 하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피내암은 초기 유방암이기 때문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방암 학회에서는 한 1cm보다 큰 상피내암은 방사선 치료를 하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5년 동안 호르몬 차단제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나 아니면 그 표적 치료 같은 것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시간을 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고유 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을 크기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수용체, 헐투 수용체만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페루라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네이처라는 잡지에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유방암 조직을 분석해가지고 8,000여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발현을 분석해서 400여 개의 유전자 발현으로 유방암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발견인 것입니다. 유방암을 유전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발표한 것은 이 밑에가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그림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암은 베이잘 라이크, 이쪽에 있는 암은 헐투, 이쪽에 있는 암은 노말 브레스트 라이크, 이쪽에 있는 암은 루미날 B타입, 이쪽은 루미날 A타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미날 AB, 노말 브레스트 라이크, 헐투, 베이잘 라이크 이렇게 유방암 고유 아형을 유전자 레벨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레벨에서 분류한 고유 아형의 예후를 살펴보았더니 루미날 A가 가장 예후가 좋고 그 다음이 여기 노말 브레스트 라이크, 그 다음에 루미날 B, 그리고 헐투, 그 다음에 베이잘 타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표적 치료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표적 치료를 해서 굉장히 예후가 많이 상승해서 요거는 그 전에 예후를 체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 고유 아형을 이제 세인트 갈렌 학회라고
굉장히 유수한 유방암 악회가 있는데 모든 유방암 환자들을 그 유전자 검사를 다 해서 어느 A형에 속하는지 분류하기가 어려우니 이 유전자 레벨에서 단백질 레벨로 옮겨가서 어떤 종류의 암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유전자 레벨, DNA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호르몬 수용체 헐투 카이67은 거기에서 발현돼서 간 단백질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날 A타입은 그 단백질 레벨의 어느 것과 또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냐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 2개가 양성이고 표적은 음성이면서 카이67 수준은 14보다 낮아서 굉장히 좋은 유방암에 속합니다. 루미날 B는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헐2가 양성 음성으로 나누어지고 카이67도 거기에 따라서 분류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헐2 타입은 호르몬 수용체는 2개 다 음성이고 헐2 수용체만 양성이고 카이67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이잘 라이크는 3가지 수용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방암의 고유 A형은 유전자 레벨에서 유방암을 분류한 것인데 이것이 단백질 수준의 수용체 레벨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류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루미날 A타입은 58.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3중 음성 그리고 루미날 B타입 그리고 헐투 타입 이렇게 빈도수가 많다고 이 세인트 갈렌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전자를 활용해서 굉장한 검사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유전자 분석을 해서 재발과 관련된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이 유방암에 있는가 이거를 보고 재발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내 유방암이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재발 관련된 유전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는 재발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된 재발 점수 온코타입 DX가 있고요. 우리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엔도프리딕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마프린트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의학자에서 개발된 온코프리 그리고 우리나라 진스웰 BST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코타입 DX가 가장 먼저 개발된 검사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방암과 관련된 유방암의 예후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분석하고 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개발했냐면 리커런스 스코어, 재발 점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 점수를 이렇게 유전자 그룹에 따라서 이런 상수를 붙여서 점수를 계산해서 재발 위험도가 낮은 사람은 이 점수가 18점 미만, 그리고 높은 사람은 31점 이상, 그다음에 중간은 18에서 30 이렇게 점수를 계산해서 환자분들에게 18점 미만이면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생략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의사와 함께 논의해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재발 점수가 30이다. 그러면 쭉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면 10년 내 재발 확률이 20%입니다. 그러면 10년 내 재발 확률이 20%인 것은 주로 10% 미만일 때 재발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일 때는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환자는 그 항암화학요법을 꼭 시행해야 되는 환자 그룹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도프리딕트입니다. 이거는 온코타입 DX보다 더 나중에 개발된 검사인데요. 12개의 유전자를 사용한 것과 동시에 종양의 크기와 림프절 전이 숫자를 한꺼번에 분석해서 유전자 분석뿐만 아니라 임상적 특징도 분석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헐투 음성인 루미날 A타입 조기 유방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생략하고 5년간 항암 호르몬 치료만 했을 때 10년 내 또 5년에서 10년 사이 재발 위험도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위험도가 낮을 때는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EP 클리니컬 스코어라고 하는데 엔도프리딕트 그리고 임상적인 이런 스코어가 3.3 미만일 때를 로우 리스크 위험도가 낮다라고 보고 10년 내 재발률이 10% 이하로 봅니다. 그리고 EP 클리니컬 스코어가 3.3보다 높으면 10년 내 재발률이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에서 사용한 유전자들 중에
이런 유전자가 많으면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가고 이런 유전자가 많으면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피스코어는 유전자 검사만 시행하고 임상적인 데이터는 넣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은 EP 클리니컬 스코어가 중요하겠습니다. EP 클리니컬 스코어를 3.3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사진에서 EP 클리니컬 스코어가 3.1이면 10년 내 재발률이 8%이고 이 환자는 위험도가 낮은 그룹에 속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서 항암 치료는 생략하고 호르몬 차단제만, 항암 호르몬 치료만 5년 이상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유방암 치료를 알아보기 전에 또 어떤 검사가,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숙 씨, 3중 음성 7년 차이지만 조금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도 불안해요. 3중 음성 유방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정도가 언제까지냐면 대개 수술 후 2, 3년 내까지입니다. 2, 3년 내까지는 조금 예후가 안 좋고 재발을 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유방암과 예후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3중 음성 7년 차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유방암과 똑같이 재발률을 봐야지 7년 차라고 더 두려워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의 치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누는데요. 국소 치료는 유방 자체에 대한 치료, 전신 치료는 온 몸의 전신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국소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과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리고 전신 치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암 화학요법, 항암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 치료 중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방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유방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크기가 작은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 강의의 중심인 침륜성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는 유방암은 유방에 대해서 유방수술과 그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수술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유방을 살리면서 부분 절제하는 유방보존 수술, 그리고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70%는 유방을 살리면서 수술하는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유방을 전체 절제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 유방 전체 절제 수술을 할 때에도 유방을 동시에 복원, 즉시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유방 복원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한 경험에 의하면 즉시 유방 복원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60% 정도는 유방 복원 수술을 하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나이가 젊거나 좀 연령이 있으셔도 본인의 그 생각이 있으시고 두려움이 있으셔서 그 복원한 그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삶의 질은 유방을 복원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방암이 제일 먼저 전이되는 곳이 겨드랑이 림프절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시행하는데, 과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무조건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이 생긴다든지 팔이 쩌릿쩌릿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유방암일 때 제일 먼저 전이되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수술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감시 림프절을 띄어서 즉시 그 병리과에 보내서 여기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암이 없으면 제일 먼저 가는 림프절에 암이 없기 때문에 이 감시 림프절 생것만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은 끝내고, 만약에 여기에 암이 발견되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방 보존 수술을 할 때에도 유방을 부분 절제하고 그 가장자리는 반드시 병리과에 보내서 가장자리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수술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유방 보존 수술은 이렇게 가장 유방의 흉터가 덜 아름답지 않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두 쪽으로 절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아예 보이지 않도록 이 밑으로 절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유방에 절개를 해서 이 부분 절제를 하고 이 옆에 있는 유방 조직을 잘 갖다 오므려서 꼬매주게 되면 유방 부분 절제를 시행하는 수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유방 자체는 잘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래 유방보다는 흉터도 생겼고 수술도 했기 때문에 원래 반대쪽 유방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유방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요즘은 성형수술의 기법까지 도입해서 유방이 최대한 아름답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낸 조직이 이렇게 유방 부분 절제한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절제한 조직을 병리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봐달라고 이렇게 병리과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병리과 교수님이 잘 보시고 수술장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이 12시 방향, 6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에 암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방에 대한 수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2시 방향에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넓게 띄어서 이쪽 가장자리를 다시 병리과에 보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것은 과거에는 근치 유방 절제 수술, 그래서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피부 그리고 근육, 림프절까지 포함해서 다 절제해서 수술한 그 배들을 보면 이 갈비뼈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근치 유방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기형이 심해져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근육은 없애지 말고 나머지 유방 조직하고 겨드랑이 림프절만 절제해도 생존율이 똑같은가 보자. 그래서 똑같은가 보고 그것이 같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변형 근치 유방 절제 수술, 그래서 갈비뼈까지 노출될 정도로 근육을 절제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감시 림프절 절제 수술이 나오게 됨으로써 유방을 이제 단순 전체 절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은 다 띄는 것이 아니라 감시 림프절만 절제하는 수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 전체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절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흉터를 이렇게 남기면서 유방 복원은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방 전체 절제 수술을 피부와 유두를 남겨놓는 경우, 또는 유두에 암이 있으면 유두는 없애고 피부만 남겨놓으면서 유방 조직을 다 절제하고 이 빈 공간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성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한 제거는 이렇게 피부가 있고 이 빈 공간에 수술하고 전체 절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빈 공간에 보형물을 넣는 것인데, 이 과정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보형물은 어떤 것이고 어떤 보형물에 어느 정도의 크기의 보형물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수술 전에 환자와 깊은 상담을 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의 크기가 작아서 처음부터 보형물을 넣는 것이 힘들다면 조직 확장기를 먼저 수술장에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성형외과 외래를 다니면서 생리식염수로 쭉 확장을 하면 피부가 확장되면 어느 정도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수술장에서 이 확장기를 빼고 이 보형물을 바꿔 넣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을 넣는 유방 재건을 한 수술 후 사진인데요. 그렇게 흉하지 않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환자분들한테 반대쪽 유방보다 수술한 유방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제거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복부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고 등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성형외과 선생님과 잘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 여기가 겨드랑이인데 여기에 이제 그 빗장뼈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겨드랑이 림프절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 근육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림프절들을 깨끗이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수술은 깨끗이 됐는데 감각 이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림프 부종, 이 왼쪽 팔보다 오른쪽 팔이 많이 부었죠. 여기를 깨끗이 긁어내니까 팔에서 오는 림프액들이 쭉 타고 쭉 가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여기서 딱 막히게 되니 팔이 계속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은
수술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절제하는 수술에서 감시 림프절 생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 림프절이라는 것은 암덩어리로부터 최초로 림프절을 받는, 여기가 암덩어리고요. 여기가 최초로 받는 림프절을 말하는데, 이 감시 림프절에 암이 없다면 나머지 림프절에도 암 전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시 림프절 생검 결과에 따라서 감시 림프절에서 전이가 발견되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떼어내고, 음성이면 생략할 수가,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떼어내는 수술을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시 림프절을 어떻게 찾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약을 수술장에 누워있는 환자분에게 유두 주변에, 여기 림프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기에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 조직 주변에다 주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장에서 겨드랑이 절제하고 보면 이렇게 염색된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제해서 병리과에 보내면 병리과 선생님이 암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수술장으로 전화로 연락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의학 물질을 사용해서 수술장에 내려오기 전에 핵의학과에 가서 이 핵의학 물질을 유두 주변이나 아니면 암 주변에 집어넣어서 림프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두이고요. 이 유두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감시 림프절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는 이 감마 프로브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감시 림프절에 핵의학 물질이 있는 곳에 이 기계를 대면 땡땡땡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곳이 감시 림프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절개하고 감시 림프절을 떼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윤희 환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유방암 전절제 수술과 곽청수를 했는데 팔 안쪽이 찌릿찌릿하고 땡겨요. 내 살이 아닌 것 같고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유방암 전체 절제 수술하고 곽청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곽청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절제할 때 중요한 신경은 다 살립니다. 예를 들면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견갑골을 등에 붙이는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팔 안쪽에 아주 중요한 감각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살리지만 작은 신경들, 이렇게 팔 안쪽이 찌릿찌릿하게 하는 작은 신경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절제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각신경 작은 그런 브랜치들이 잘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응을 하셔야 되고,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찌릿찌릿한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의와 잘 상담해 보시고, 그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지만 팔 안쪽이 찌릿찌릿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다음 방사선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유방 언제 하게 되냐면, 유방 보존 수술 후에 남은 조직에서 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방 보존 수술뿐만 아니라 전체 절제를 한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그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이 많이 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암이 처음부터 피부나 근육을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겨드랑이 림프절이 과거에는 4개 이상인 경우에 N2인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1개에서 3개인 경우도 3중 음성 암인 경우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들이 해주십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들이 수술을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수술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과 만나서 잘 상담하고, 방사선 치료를 몇 회 할지, 길게 할지 아니면 좀 줄여서 할지, 이런 것도 상담이 됩니다. 저희 병원은 다학제를 이용해서 외과 의사,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한 종양내과 의사,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그리고 병리과 의사,
또 영상의학과 교수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는 어떤 건지 논의해서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항암화학요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암화학요법은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레벨에서도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크기와 그리고 림프절 전이만으로는 다 수술해서 다 괜찮다고 할 수 없이 어디엔가 숨어 있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고 요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과거에는 국소 질환으로 봤는데 요즘은 전신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또는 수술 전에라도 뼈나 폐나 간 등으로의 전이를 막아주고 생존율을 증가시켜주고 또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전이된 기간을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이유로 항암화학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 치료제 결정할 때는 이 조직형이 침륜성 유관암 중에서도 그 또 세부적으로 나누는 조직형이 있습니다. 예후가 좋은 조직형인지 나쁜 조직형인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그리고 헐투 수용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림프절 침범 여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어떤 항암제를 쓸지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수술 전 선행 항암화학요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언제냐면 진단 당시에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고 림프절 전이가 많이 가 있어서 선행화학요법을 통해서 먼저 암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빨리 막고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선행화학요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하고요. 또 종양의 크기가 유방 보존 수술을 했을 때 유방의 모양이 좀 너무 많이 손상이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크기를 줄여서 유방 보존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항암화학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 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근육이라든지 뭐 갈비뼈라든지 이런 데 막 침범이 되었고 피부 조직 위로 다 유방이 침범이 되어서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술 전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우리가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항암제의 종류는 항암제는 주로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병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CMF,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메소트렉세이트 5FU라는 항암제를 합쳐서 CMF, 그리고 TC, 그리고 AC, 그리고 탁솔, 그리고 TCHP 이런 항암제들을 사용하는데 특별하게 이 TCHP는 두 가지는 항암제고 이 뒤에 두 개는 표적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가 과거에 헐셉틴만 도입되었었는데 이제 펄제타라는 표적 치료제가 하나 더 도입됨으로써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 선행 항암 화학요법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요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사이클의 TCHP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제가 전체 절제를 하고 성형 수술을 하고 이 전체 절제된 조직의 병리 조직 결과를 받아보면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확률이 한 65%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화학요법이 이 펄제타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많이 시행되게 됐고 우리 병원에서도 종양내과 교수님들이 이 선행화학요법을 많이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헐투 수용체가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데 이 헐투 수용체는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헐투 수용체에 이쪽 얼굴을 차단하는 약을 트라수스맙, 즉 헐셉틴이라고 하고요. 이쪽 얼굴을 차단해서 이 헐투 리셉터를 헐투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을 펄투스맙, 아까 말씀드린 펄제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헐투 수용체가 차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세포 내로 신호 전달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적 치료제로 예를 들면 라파티닙, 타이커브라고 알려진 표적 치료제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표적 치료제는 이 헐투 수용체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할 때 ATP가 사용되는데 이 ATP가 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헐투 수용체가 헐투 수용체가 이 세포 내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차단되게 되어서 유방암의 재발이라든지 전이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는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표적 치료제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제 이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헐셉틴도 너무 고가라서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헐셉틴은 보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펄제타도 이제 슬슬 보험이 조금씩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표적 치료제들이 있지만 굉장히 고가이고, 또 고가라고 꼭 이거를 썼을 때 꼭 나에게 꼭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데에도 보험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 종양내과 교수님들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암 호르몬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갱년기 때 호르몬제를 이렇게 드시는 그런 호르몬 치료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항암 호르몬 치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초로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한 거는 1896년도에 양측 난소를 절제했더니 이 유방암 환자들의 예후가 좋아지더라.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는 항에스트로겐 약제인 타목시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이 가서 붙기 전에 타목시펜이 가서 딱 붙음으로써 이 복합체를 이루지 못해서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 유방암 수술 후에 이 항호르몬 치료를 보조요법이나 아니면 예방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방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항암 호르몬 치료로서는 그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갱년기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차단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것들도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호르몬 치료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타목시펜, 랄록시펜, 토레미펜 이런 것들이 있고,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것은 폐경 후 여성에서는 그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 호르몬이 어디에서 생성되냐면 복부 지방이나 아니면 간이나 아니면 골수나 이런 데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됩니다. 근데 그 에스트로겐이 생성되는 전구 물질이 콜레스테롤인데, 그 콜레스테롤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는데 작용을 하는 효소가 그 아로마타제입니다. 그 아로마타제를 억제해서 콜레스테롤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제가 아나스트로졸, 우리가 아나스토라고 알고 있는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페마라라고 알려져 있죠. 엑세메스테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경 전 여성에서는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주사 약제가 있습니다. 졸라덱스, 르플린 같은 것들이 상품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뿐만 아니라 아예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풀베스트란 같은 약제도 있는데, 이거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암 호르몬 치료를 요약해보면, 폐경 전 여성은 타목시펜을 5년 내지 10년 하면서 난소 기능 억제제, 졸라덱스나 아니면 루프린 같은 것을 2, 3년, 더 많이 쓰면 5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폐경 후 여성은 똑같이 타목시펜을 사용해도 되지만 타목시펜보다는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더 효과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 내지 10년 또는 타목시펜,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타목시펜을 5년 내지 10년 사용하셔도 되고, 타목시펜을 2, 3년 사용하고 아로마타제를 그 이후에 사용하거나, 타목시펜을 5년 사용하고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년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서 일단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의 요약은, 유방암 치료 방법은 병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병기가 높으면 이제 선행항암 화학요법을 할 수 있고, 또 병기가 높으면 전체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두 번째로는 유방 전체 절제 수술 후에 즉시 유방 복원 수술을 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인 퍼제타의 도입으로 선행 표적 항암 화학요법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CHP 6사이클을 선행 표적 항암 화합요법으로 했을 때 약 60% 정도의 환자에서 수술하고 그 수술 스페시멘을 병리과에서 관찰했을 때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완전 관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완전 관해가 됐다고 수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발이 있기 때문에 완전 관해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조기 유방암에서는 온코타입 DX 그리고 그 엔도프리딕트 같은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재발 위험도를 예측하고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항암화합요법은 생략하고 항호르몬 치료만 항암 호르몬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이 검사비가 굉장히 고가인 점입니다. 그리고 보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유방암 학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를 빼먹었네요. 유방암 치료 방법은 유방암의 분자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루미날 A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에 속하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고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아주 많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항암요법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아직 시간이 한 5분, 6분 남았는데요. 제가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젤님께서 체중이 적게 나가면 유방암 확률도 낮나요? 전 킥에 비해서 체중이 적게 나가거든요. 이거는 체중이 적게 나가서 유방암 확률이 낮나요? 이거는 아니고요. 체중이 중요한 거는 언제냐면 유방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비만인 경우에 갱년기 이후 여성에서 비만인 경우에는 유방암 재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복부 비만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방암의 재발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복부 비만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식사 조절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CT 말고 초음파만으로 검사해도 될까요? 유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방암을 진단할 때 그리고 유방 검진은 CT 말고 초음파로 검사합니다. 그런데 CT 찍는 건 아니에요. 근데 CT는 언제 찍냐면 유방암으로 진단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데 전이가 있나 없나 볼 때 복부 CT를 찍어서 간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흉부 CT 찍어서 폐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을 검진할 때는 CT를 찍을 필요가 없고 초음파랑 유방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방에 뭔가 과거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보형물은 유방 초음파하고 촬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무슨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런 파라핀 같은 물질을 집어넣어서 유방 성형을 하신 분들은 유방 초음파나 촬영으로 유방암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좀 가격이 많이 나가더라도 유방 MRI를 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을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엔젤님, 저는 리비알 2년째 복용 중인데 복용 1년 뒤 없던 물혹이 하나 생겼어요. 걱정하지는 말라는데 그래도 걱정은 되네요. 혈액검사나 다른 검사로 저에게 유방암이 발생할 만한 유전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리비알은 호르몬 대체요법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다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호르몬 대체 치료를 하는데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했을 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단 한 가지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그 위험도가 오늘 호르몬 대체요법을 했는데 내일 유방암이 생긴다 이런 게 아니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수년간 계속했을 때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복용 중인데 물혹이 하나 생긴 거는 유방암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항정살 분이 질문하신 건데 에코성 유방 결절이란 무엇인가요?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에코성이라는 거는 초음파 용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에코성 또는 저에코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코성이라는 것은 주로 혹을 말합니다. 속이 고형으로 꽉 차 있는 혹을 말하고 저에코성은
낭종, 무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코성은 무록을 말하고 에코성은 그냥 유방의 결절이라서 딱딱한 혹을 말하는데, 이 에코성 결절은 유방암이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에코성 결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방암이 의심되는 결절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병원에 가서 이거의 유방암이 의심되는 에코성 결절인지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유방암 전문의 외과 선생이나 보고 이게 유방암이 의심이 되는 에코성 결절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예,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정재훈 씨가 질문하신 겁니다. 조직검사 I형과 수술 후 I형이 다를 수 있나요?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적 수용체는 검사를 그 면역 조직 화학 염색으로 안 될 때는 유전자 증폭시켜서 검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검사에서는 유방 전체 조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 전체 조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직 검사만 해서 조금만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특별히 헐투 수용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실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다 해서 표적 수용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수술 전과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I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유방암이었었는데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이분은 처음부터 사기 유방암 환자였었는데 항암 치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사기 유방 환자도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해서 보니까 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의해서 I형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게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나머지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답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